방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책이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예. 혹시 책을 안 읽어보신 분 있나요? 네. 안 읽어보셔도 될 정도로 제가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읽으시면 더 편할 거예요. 저는 김덕영 사무처장이고요. 2014년부터 이 신현함께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학은 2000학번인데 이제 여기 이성현 팀장님하고 같이 학교 다닐 때부터 같이 이 활동을 했고, 그때는 이제 저희가 96년부터 2010년까지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이었어요. 성토모라고 줄임말로.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교 자체 성토모 모임을 만들어서 이런 스터디를 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이런 활동가가 될 줄은 몰랐는데 같이 또 이렇게 친구가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예,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도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물론 이제 학부 출신이지만 지난주에 대학원생도 있고 꼭 오셨으면 했는데 아직 안 오시네요. 근데 경제학 그 수업을 듣고 이럴 때 토지 얘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경제학 수업을 듣는데 토지 얘기를 강조를 안 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 개념을 좀 떠올리 보면, 여러분 지금 처음 접하실 때 느낌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아니 지난주에 오늘 그 치과 의사 선생님 안 오셨는데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첫 모임 때. 농경사회에서 토지가 중요한 건 다 인식하죠. 당연히 토지가 먹고 사는 데 제일 중요했으니까. 오늘날 산업사에 특별히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같은 어떤 혁신적 가치로 엄청난 부를 일궈내는 초인류 기업들이 나오는 세상에서도 역시 토지 문제가 중요하냐, 이 느낌적으로 당연히 그런 질문이 오잖아요. 오늘 좀 제 발제가 짧으면 30분, 늦어도 한 45분에 끝나는데, 이 토지의 개념을 우리가 같이 정립해 보면 여전히 중요하다, 여전히 오히려 더 중요하다, 동의를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한번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여전히 토지가 정말 중요한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개념들을 이해해 가시면 편할 것 같고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책이 정말 생각보다 쉽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진 않으셨어요? 읽어보셨어요? 너무 어렵구나. 처음 접하는 개념이면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한 88페이지니까 되게 양이 적어요. 근데 중요 개념이 다 정리되어 있어서 제가 처음은 일부만 딱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제목이 이겁니다. 복원되어야 할 토지의 경제학. 그만큼 토지의 부분이 이제 무너졌다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건데, 저자가 어떻게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요즘 현대 주류 경제학이라고 하는 경제학은요, 신자유주의 경제학이라고도 하는데 미국 중심의 경제학이에요. 영미식. 그래서 여러분 혹시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 계십니까? 대학가에서 경제학 교수를 하시는 분들은 다 미국에서 학위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거의 다 99%가. 근데 물론 개 중에는 유럽에서 학위를 받으신 분도 있고 막 이런데요. 그런 분들은 주류 경제학으로 일컬어지는 학문에서 이렇게 1급 학자로 인정받지 않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류 경제학자들은 왜 토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집값이 높으니까, 이성현 팀장이 잘 설명해 주셨죠. 왜 집값이 높은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그 롯데캐슬, 강남에 있는 롯데캐슬하고 부산에 있는 롯데캐슬하고 강원도 춘천에 있는 롯데캐슬이 똑같은 이제 인테리어제를 다 썼겠죠. 30평, 뭐 40평 똑같은 평수고 똑같은 자재로 건축 자재로 했는데 왜 값 차이가 그렇게 나냐? 역시 건물이 아니라 토지죠, 토지. 이렇게 우리는 느껴요. 주택을 구매할 때 숨이 턱턱 막히죠. 청년들 대학 졸업해서 어디 특별히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일수록 더 심한데,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일수록 월세, 보증금 이 부담에 숨이 턱턱 막혀요. 이 토지 문제가 그냥 느낌이 팍 오죠. 그런데 이제 경제학자들은 토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 도대체? 이 저자의 이제 논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날의 주류 경제학자들을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이라 그래요.
이 오늘날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신고전파 경제학자고 시장과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라고 보기도 해요. 여러 가지 명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거는 수요와 공급의 시장 원리가 제일 중요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시키고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런데 이런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이론 체계를 정립한 학자들을 고전학파 경제학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중요 개념을 다 만든 사람들이에요. 데이비드 리카르도, 존 스튜어트 밀, 아담 스미스 다 어디서 한번 들어봤죠? 특별히 이제 아담 스미스가 제일 유명한데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의 개념을 창립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주요한 경제 이론들, 생산의 3요소가 뭐예요? 학교에서 배웠죠, 사회 시간에. 생산의 3요소가 뭔지 아시는 분? 생산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경제학자들이 이걸 정립한 거예요. 생산을 하려니까 일단 토지가 필요해. 그리고 거기 노동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자본이 필요해요. 이 세 가지 이런 개념들 다 만든 사람을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날의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토지를 무시하지만 이 사람들은 토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생산의 3요소 중에 토지가 아주 차별적인 특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토지를 그렇게 따로 분석하지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책이 잘 설명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토지를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하냐 이런 어구들을 제가 따왔는데 존 스튜어트 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주들은 노동도 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거나 경제활동도 하지 않지만 그들이 잠자는 사이에도 재산은 점점 더 불어난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뭐 노력한 게 있어, 뭐 한 게 없는데 가만히 토지만 소유해도 그냥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시대를 보세요. 1800년대 오늘날의 지주랑 똑같지 않아요? 똑같거든요. 사회 전체의 노력으로 토지 가치가 증가할 경우, 토지 가치가 왜 증가해요? 사회 전체의 노력이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는 사회로 환수되어야 하지 토지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 귀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 지난주에 많이 들었죠? 대천동 신부님이나 헨리 조지가 다 하고 있는 말을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뚜렷하게 인식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담 스미스를 볼까요? 아담 스미스 유명하죠. 국부론을 지었고 오늘날의 일명 주류 경제학자들이 거의 신봉하는 시장을 창시한 그런 경제 철학자인데 지대는 많은 경우 그 소유자가 관심이나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않고도 향유할 수 있는 수입이다. 쉽게 말해서 지대는 그냥 소유만 하면 그냥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자기가 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서 지대는 그 위에 부과되는 특수한 조세를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조세를 부과할 때 지대에 대해 부과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류 경제학자들이 다 토지를 무시하진 않아요. 대표적인 주류 경제학자 중에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나요 혹시? 밀턴 프리드만은 아주 강력한 진짜 작은 정부론자입니다. 정부는 거의 사라져야 된다. 시장의 모든 걸 맡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세금을 그래도 매겨야 되잖아요. 뭐 치안도 필요하고 뭐 소방관도 필요하고 세금을 모든 데 세금을 그래서 신자유주의자들은 세금 매기는 거 싫어해요. 세금이 많아진다는 건 정부 역할이 커진다는 거거든요. 복지국가주의자들하고 정반대편에 있는 게 신자유주의라고 보면 되는데 그 주류 경제학자들 대표적인 그 이론가가 시카고 대학의 밀턴 프리드만인데 그 사람이 한 말이 가장 나쁜 세금이 바로 가장 덜 나쁜 세금을 이 사람은 다 반대하니까 덜 나쁜 세금은 토지 보유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정도로 토지 보유세의 효율성을 주류 경제학자 중에 아주 일부도 주장을 했죠. 근데 이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다 인식했다는 거죠. 근데 왜 주류 경제학자들은 이 전통을 이어받지 못했을까?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겠고 여러 가지 정황이 있겠지만 이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헨리 조지 시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언제나 우리나라 고종 말 시기가 되겠네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한제국이 멸망할 때쯤 만국에 치달을 때 동학 농민혁명이 막 일어날 즈음이 헨리 조지 전성기였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리고 그때 활동했던 1급 경제학자가 바로 제이비 클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클락이 얼마나 유명한 학자냐면 오늘날의 노벨 경제학, 이 책에도 나오지만 노벨 경제학상 다음으로 치는 거의 막상막하로 치는 경제학자 최고의 상이 클락상이에요. 이 사람을 기리는 상이죠. 근데 동시대 인물이에요. 근데 헨리 조지가
어떤 인물이냐면 이제 헨리 조지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하면 좋은데 당대 뉴욕에서 활동을 했었고 미국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센세이셔널 오늘날 따지면 누구랑 비교할 수 있을까? 이재명이라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 노동자들의 추대로 뉴욕 시장까지 출마를 해요. 2번이나. 근데 아쉽게도 이제 떨어지게 되고 이때 마지막 선거에서 이 사람이랑 붙었던 사람이 바로 루즈벨트.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루즈벨트 말고 시어도 루즈벨트라고 있어요. 권투도 하고 막 되게 다른 분인데 그 사람이랑 붙어서 졌어요. 뭐 여러 설이 있는데 아무튼 대중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인물이에요. 헨리 조지는. 그래서 헨리 조지는 근데 중학교 중퇴입니다. 그 학계에서 막 활발하게 하진 않았고 열심히 독서를 하고 홀로 이제 책을 엄청 보면서 글을 쓰면서 기자로 발탁이 돼요. 인쇄공을 하다가 이 사람이 인쇄공을 하다가 링컨이 암살된 게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글을 써요. 그냥 글을 썼는데 인쇄공이니까 그 이제 그 편집장이 인쇄공의 글을 본 거야. 너무 훌륭한 거야. 바로 기자로 발탁이 돼요. 그러면서 엄청난 칼럼니스트가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연구를 거듭하다가 경제학자의 반열에 오르게 됐죠. 그러니까 1급 경제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중학교 중퇴자가 진보와 빈곤이라는 대중을 막 이렇게 거의 뭐 1급 경제학 책 아무도 안 읽잖아요. 지금 맨큐 경제 누가 읽나요? 근데 당대에서는 미국에서 19세기에 성경 다음으로 넌픽션 분야에서 많이 팔렸던 책이 바로 지금 진보와 빈곤이에요. 그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이 사람의 글의 특징은 되게 논리적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헨리 조지를 처음에 접할 때 가슴으로 접하려면 헨리 조지 연설문을 보시면 제일 좋아요. 헨리 조지 연설문 저기 다 있는데요. 지금 봐도 너무 감동적이에요. 진짜 막 사람의 그 심금 울려요. 선동과 기질 있죠. 근데 뭐 대표적인 연설이 뭐 모세 뭐 이런 연설이 있어요. 모세를 근데 그게 신학 연설이 아니라 모세를 비유해서 사회 문제를 너무 정통적으로 풀어내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점점 세고 있는데 헨리 조지 얘기를 헨리 조지의 그 당대 분위기를 아셔야 되니까 헨리 조지가 왜 이렇게 서민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농민들 논리가 이거 완벽한 사람이 플러스로 이 사람은 선지자급이었는데 뭐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잡았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엄청난 지독한 가난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막스도 그랬지만 이 사람도 지독한 가난을 실제 경험했고 16개의 직업을 전전해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도 홀로 이제 엄청난 학구열과 그 지적인 어떤 열정이 있다 보니까 책을 통해서 계속 자기가 섭렵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사람의 학문은 정말 가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어찌 보면 뭐랄까요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가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말했듯이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과 소통하는 능력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중적 반향이 막 일어나니까 당대 1급 경제학자들 당대에도 하버드 뭐 다 있었죠. 콜롬비아 대학교 이 사람 클라크는 당시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였는데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중학교 중퇴자가 저렇게 대중을 선동하고 있는 게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이비 클락이 무려 24권 책에 나오죠. 27권인가요? 24권인가요? 이 헨리 조지의 이론을 23권인가요? 아, 23권. 헨리 조지의 이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23권의 책을 썼을 정도랍니다. 그래서 그걸 뭘로 반박했는지가 이제 이 책의 서두에 나오는데 근데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이 스토리를 오늘의 주류 경제자 일반적으로 음모론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딱 준비했습니다. 자, 자유기업원이 어떤 단체인지 아시는 분? 자유기업원은요, 쉽게 말해서 이제 대기업들이 출연해서 만든 기관이에요. 그럼 대기업의 논리를 엄청나게 펴겠죠. 자유기업원에서. 예? 뭐 어떤 거 어떻게?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아무튼 자유를 말하니까 거기서는 시장의 자유를 말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시키기 그래야지 이제 대기업들이 돈 벌기 제일 쉬우니까 이 사람이 그 유명한 김종원 이제 자유기업원 원장을 했던 분이고 지금 연세대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경제학 박사학위도 받고 법학 박사학위도 받은 뭐 지식인이죠. 근데 왜 이 사람을 딱 제가 됐냐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이제
2, 3부에서 자세히 역사를 설명할 텐데 이 책에 다 나와요. 3, 4부에 나오는구나. 그런데 종부세, 토지보유세를 올리는 거죠. 그럼 토지보유세를 올릴 때 누가 부담이 되겠습니까? 토지를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부담이 되겠죠, 지주들이. 대표적인 우리나라 지주는요, 재벌 서열 그대로예요. 삼성이 최고의 지주예요. 그러니까 자유기업원에서 엄청 반대를 하겠죠. 국토보유세 논쟁이 벌어질 때 이 사람이 대표적인 논객이었어요. 그러면서 책을 막 써내는 거예요. 그 와중에. 제목 보세요. 땅은 사유재산이다. 예. 교회 다니시죠. 장로인지는 모르겠어요. 거의 다 교회 다니신다고 보면 돼요. 종부세를 반대했던 80%는 강남이요.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그 기독교인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뭐 왜 우리는 비싼 땅에서 비좁게 살까? 그 책을 읽어보시면 내용은 그렇습니다. 수요 공급의 원리에 땅을 이렇게 맡겨야 되는데 이 세금으로 뭔가 해결하는 사람들, 이런 시도 때문에 이제 이렇다 뭐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공의, 논리적으로 이 모든 걸 정말 분석하고 싶다. 그럼 이런 책도 다 보시면 좋죠. 그래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 책과 이 책이 도대체 뭐가 진실을 말하는 건가. 그 시간이 없으신 분은 이 책만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굳이 왜 이 얘기를 했냐면, 클라크하고 헨리 조지의 그런 양상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었다. 그게 뭐 이렇게 음모론으로만 볼 건 아니다. 일리가 있다. 이걸 말씀드린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고전학파 얘기로 들어가면, 생산을 하려면 토지가 필요하고 노동이 필요하고 자본이 필요하죠. 그걸 통해서 상품과 서비스, 용역과 서비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전학파가 정리한 생산의 3요소인데, 경제학 수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현대 경제학의 분석 도구에서 토지는 갑자기 사라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왜 그랬을까? 저는 이제 경제학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대체원덕 시분의 토지화전을 막 읽었으니까, 왜 토지를 중요한데, 내가 봤을 때 저는 기독교 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들었을 때 되게 신실한 기독교인 경제학자들이 수업을 했단 말이죠. 저분들 거짓말할 것 같진 않은데 왜 토지 얘기를 이렇게 강조하지 않을까? 책에도 막 토지가 강조가 안 돼 있고, 이걸 2x2 경제학이라 그러는데 생산의 3요소 분명히 3개라 그래 놓고서 바로 분석 도구가 2개로 넘어가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3차원 그래프를 그리기 어려워서 그랬을 거다.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이제 이 저자는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이제 클라크의 자본 개념에서부터 분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현대경제학의 분석 도구에서 자본과 노동을 통해서 생산물을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토지가 어디 들어갔겠어요? 자본으로 들어갔죠. 왜? 토지는 돈으로 살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자본 개념이 되게 물렁물렁해지는 거예요. 물렁물렁해진다는 게 신축성이 높아져요. 그렇게 따지면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지금 노동은 살 수 없습니까? 이게 자본 개념이 되게 모호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본 개념이. 생산의 3요소에서 말한 자본 개념과 오늘날 주류 경제학계에서 분석하는 자본 개념은 되게 물렁물렁합니다. 이거를 처음에 기획한 사람이 바로 클라크이기 때문에 클라크의 자본을, 그래서 나중에 이게 정의를 들어가면 개념적으로 모호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자본, 젤리 자본이라 그래요. 젤리가 이렇게 늘어나죠. 자본이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헨리 조지가 말한 토지와 자본의 정의하고 오늘날의 주류 경제자들이 말하는 토지와 자본의 정의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면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이 이 세미나에서 토지하고 자본의 개념을 그냥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러면 정말 성공하신 겁니다. 헨리 조지의 이론 되게 단순한 수도 있고 왜냐면 이게 확장성이 되게 높아요. 제가 이해할 때는. 그런데 토지하고 자본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면,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좀 오버해서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진보와 빈곤의 반을 이해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정도로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건 물론 이성희 팀장이 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토지하고 자본이 도대체 뭐냐? 협의의 토지, 광해토 다 지난주에 했죠. 다시 정리를 하면 토지의 개념, 생산의 3요소에서 명확히 구분되어지는 토지의 개념은 생산에서 자연적이고 수동적인 요소입니다.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외부 세계를 가리켜요. 헷갈리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지 않은 모든 걸 가리켜요. 공기, 물, 자연, 우주까지 가리킬 수 있어요. 광의로 따지면. 토지는 이런 자원들은 누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삼성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류 모두의 자산이다. 이 개념이에요. 토지는. 자, 그럼 자본은 뭐냐?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부예요.
이거를 가지고 돈이라고 일반 사람들은 이 자본을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게 자본이 많이 사용되는데 그 생산의 3요소에서 구분되어지는 자본은 실제로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 사용된 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헨리 주지가 어떻게 진보화빈곤에 보면 어떤 비유를 드냐면 예를 들어서 어느 이제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 들어간 거예요. 무인도에 들어가서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물고기를 잡아야 돼. 그래서 손으로 막 잡는 거야, 막. 손으로 잡아서 물고기를 잡았어. 노동만 사용한 겁니다. 노동만 사용해서 부를 획득한 겁니다. 자연에 널려 있는 부를. 그런데 이제 그게 효과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로빈슨 크루소가 칼을 해다가 이제 작살을 만든 겁니다. 작살로 만드니까 작살로 고기를 잡으니까 더 잘 잡히죠. 여기서 작살은 뭐겠습니까? 자본이라고 보면 개념적으로 자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더 많은 부를 창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오늘날의 기술 혁신과 기계 설비와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효율성을 높이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 걸 자본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요, 작살은 누가 만들었어요? 천연자원이 작살은 뭐 광물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나무를 끼워서 이렇게 토지를 인간의 노동이 가미돼서 더 많은 부를 창출하게 만든 거죠. 인간이 만들었죠. 그래서 자본을 따르게 보면요,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축적된 노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신데 더 요 개념만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 사실은 이 진짜 그래서 그런데 오늘날의 주류 경제학자에서는 이 토지의 특수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자본, 젤리 자본처럼 토지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막 사고 팔아지니까 똑같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여러 제품 중에 하나로 보는 거죠. 토지를. 시장의 자기조절 기능에 의해서 수렴되는 여러 제품 중에 하나로 보고 김종호 원장도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토지 보이스 얘기하면 시장에 맡겨라. 수요와 공급에 의해 맡겨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런데 토지가 특수하기 때문에 이 개념적으로 특수하기 때문에 시장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토지가 왜 특수하냐? 하나씩 볼까요? 토지가 특수한 것 중에 이제 5가지를 되는데 개념적으로 다 이해하실 거예요. 상식적으로. 토지는 누가 생산하지 않았죠. 창조주가 인류한테 공짜로 준 거죠. 첨부성이 있고요. 토지는 사유해서는 안 되는 물건이다. 사유 불가성. 이거는 이제 선언인데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토지의 공급은 일정해요. 자, 토지의 공급은 일정하다는 거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한반도가 있죠. 한반도의 그 지도가 고려시대랑 조선시대랑 오늘날에 똑같죠. 토지는요, 공급이 일정해요. 그런데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만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토지는 이동시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책에 아주 재밌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강원도에서 굴러가는 소나타랑 차로 설명했잖아요. 강남에서 굴러가는 소나타 값이 똑같죠. 얼마인가요? 제가 그 비싼 차를 탄 적이 없어서 3,500 되나요? 예, 아무튼 값이 똑같죠. 왜? 이동할 수 있으니까. 만들 수 있고. 그런데 아까 말했죠. 강원도의 롯데캐슬하고 강원도 춘천의 롯데캐슬하고 그 다음에 강남 논현동에 있는 롯데캐슬은 똑같은 이제 평수인데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그 토지 때문에 그런 거죠. 토지. 이동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그렇게 천차만별이죠. 그리고 마모되지가 않죠. 강가도 안 돼요. 롯데캐슬이 강가되는 건 인테리어지 건물이지 토지가 강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마아파트가 지금 뭐 얼마나 후졌습니까? 지금 음마아파트 재개발 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아무튼 음마아파트가 되게 재개발의 상징이었는데 음마아파트에 사는 교회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한 채에 뭐 20억이 넘잖아요. 들어가는데 정말 이렇게 허름해요. 정말. 왜 그렇습니까? 강가, 건물은 강가되는데 토지가 강가가 안 되는 거죠. 토지의 공급 고정성, 우리 그 대학원생, 그 경제학을 지금 가장 공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랑 우리가 토론을 해야지 좀 많이 할 수 있는 건데, 토지가 공급이 고정돼 있죠. 공급돼 있으니까 수요 곡선에 의해서 가격이 조정되죠. 그런데 일반 줄경제학자는 토지도 이제 공급이 이제
탄력적이라고 보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택지를 조성하고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그렇지가 않다는 거. 택지도 이제 없어요, 거의. 그 투기의 정의는 뭘까? 제가 이제 정말 제가 기독교 대학을 나와서 저희 교수는 다 정말 신실한 기독교예요. 어떤 분은 심지어 이제 수업 전에 막 기도하시고 막 이런.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왜 이 대천업신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경작을 토지 강조하지 않을까? 저는 늘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죠. 투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투기하고 투자하고 차이가 뭐야? 경제학적 차이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투기, 그래서 주류경제학자는요, 투기란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투자지, 그게. 뭔 투기야. 너가 악의적으로 투자를 그렇게 말하는 거지. 이렇게 보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보기도.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투기의 정의는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실수요자, 가수요자 얘기를 해요. 매매에서 나오는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어떤 물건을 매매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라고 말하죠. 옛날에 그분 있는데, 갑자기 부동산 계급사회 손낙구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부동산 계급사회로 이란 재밌는 책을 2000년 초반에 이제 지으셨는데, 이 책에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집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 뭐 이런 거 나와요.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1000몇 채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매번 이렇게 하룻밤씩 자려고 이렇게 갖고 있지 않겠죠. 이제 사용할 목적이 아닌 거죠. 매매에서 나오는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이죠. 이런 거를 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 물론 이제 이윤율로 따지면 투자를 했을 때 자기가 그 투자 대비 수익률이 높은 게 가장 목적이니까 그 관점에 보면 투자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투자가 예를 들면 여러 투자했을 때 건설 설비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뭐 투자를 했을 때 고용이 증가하고 전체 경제 GDP가 증가하고 전체 경제가 활동적이고 역동적으로 되는 거는 긍정적인 투자죠. 근데 이런 투자는 이제 부정적인 투자고, 이제 그거를 우리는 투기라고 명명하죠. 그 투기적인 요소가 뭐 네덜란드에서 튤립 투기도 있었고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튤립 투기도 있고 그랬는데, 그것보다 토지의 투기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냐? 왜? 토지의 차별성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지대가 발생이 되고 어떻게 토지가 가치가 형성이 되는지를 이 책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리카도의 지대 법칙을 헨리 조지는 농지를 지대 법칙이 분석했는데 그거를 산업사회까지 확장시키는데요. 지대 법칙을 이제 정의가 잘 돼 있어 제가 인용했는데, 어느 토지의 지대는 그 토지의 생산액과 동일한 투입으로 사용 토지 중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에서 얻을 수 있는 생산액의 차이에 의해 결정. 이해되시나요? 아주 그냥 그 한 문장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되게 함축돼 있는데, 이거를 이해하시면은 지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가장 편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를 이해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책을 잘 읽으신 분은. 여기 참 잘 안 올라가네. 이렇게 원래 올라가야 되는데. 자, 이게 리카도의 지대 법칙인데요. 어떤 땅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땅이 있는데 이 땅에서는 생산액의 최고치가 100이에요. 가장 이제 노른자 땅인 거죠. 비옥도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랑 민족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농사를 지면 여기서 딱 짓겠죠. 처음에 온 사람이. 근데 다음 2등급 토지에서는 90의 생산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등급 토지에서는 최고치 노동을 투입하며 80의 노동 수확물이 나와요. 최대치가. 그 다음에 4등급 토지에서는 70이 나와요. 자, 이 동심원이 커지는 건 왜 그럴까요? 이 토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점점 한계지라 그러는데, 여기서 내가 지을 수 없잖아요. 다 이렇게 몰리니까. 그럼 여기로 밀려서 점점 이쪽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인구 밀도에 따라서. 자, 여기부터는 다 60인 거야. 지대는 더 이상 지대를 받을 수 없는 땅. 그러니까 땅이
한정돼 있지 않고 넓을 때 이런 땅에서 짓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60의 생산량이 똑같은 노동을 투입하면 60이 나오는데 이 노른자 땅에서는 100이 나와. 그럼 이 땅에서 농사 짓고 싶겠죠. 그럼 여기서 지대가 발생하는데 얼마가 되겠습니까? 지대가 40이 되겠죠. 이게 산수예요. 개념적으로 30이 되겠죠. 20이 되겠죠. 10이 되겠죠. 그래서 지대의 가치는 어떻게 형성되냐? 한 개 생산량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된다. 이거예요. 간단히 이해가시죠? 여기서 생산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여기서 60이 생산되는데 나는 얘한테 지대 20을 주고 80으로 생산하고 싶으면 이득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많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완전 경쟁이 되니까 60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게 바로 리카도의 지대 법칙입니다. 물론 리카도의 지대 법칙은 농지를 가정하고 개념을 설정한 건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원리가 농지뿐만 아니라 다 적용되겠죠. 헨리 조지는 이걸 산업사에 다 확정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스타벅스를 하는 거랑 이 땅에서 스타벅스를 하는 거랑 영업이익이 틀리겠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지대의 가치는 농사를 굳이 짓지 않더라도 비옥도에 따르지 않더라도 토지 가치가 비약적으로 증가한다. 리카도의 지대 법칙을 확대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지대의 가치를 결정하는 원리가 차액 지대론도 있고 입찰 지대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대 가치 중에 예를 들어서 주거 지역은요 굳이 우리가 명동에서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압구정동에서 사시는 분 그렇게 높은 가격에서 그래도 주택으로 사시는 분이 있지만 굳이 뭐 거기서 그렇게 거기 산다고 뭐 아주 더 편리하진 않잖아요. 주거 지역은 지대 중심지에 있을 그 인센티브가 적은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든지 뭐 이게 금융은 사실은 인구 밀도가 높은데 교통이 편리한 데가 중심이니까 명동에다 혹시 영업이익률이 높겠죠. 이런 식으로 그 산업의 특성, 그 지구의 특성에 따라서 지대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인센티브가 높은 동심원의 중심은 인센티브가 높은 것들이 결정이 되면서 이렇게 지대가 형성된다. 이런 이론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다 상식적으로 다 느낌적으로 오죠. 말을 그냥 어렵게 하고 용어를 어렵게 할 뿐이지 느낌적으로 오는 그게 정답입니다. 맞죠? 제가 석사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자, 그리고 토지의 영향력이 심히 큽니다. 토지가 차별적인 생산 요소일 뿐만 아니라 토지의 영향력이 너무 심대해요. 그거는 역사학적으로나 현대 상황 다 마찬가지예요. 분배 문제에 너무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요. 경기 변동 문제를 일으키고요. 환경 문제를 일으킵니다. 간단히 그냥 개념으로 넘어가면 우리나라의 자산에 국민의 평균의 자기 자산이 있잖아요. 금융자산이 있을 거고 땅 자산, 주택 자산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동산 자산이 국민의 76%가 잠겨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토지 가격이 되게 토지 주택 가격이 엄청 높다는 거예요. 토지 주택 가격이 높다는 거는요. 이 지대가 어떻게 측정되는지 아까 다 무한 등비급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셨죠? 쉽게 말해서 모든 지대 가치의 현재 합이 그 지가잖아요. 그 지가가 높다는 건 지대가 되게 높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대가 높다는 거는 소수의 지주들이 엄청난 부를 일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존 스튜어트 밀이 아담 스미스가 말했다. 아무런 노동과 수고를 하지 않아 사회가 창출한 이익을 소수의 5% 미만의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양극화의 핵심적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 변동 문제 너무 심각해요. 이제 다음 2부에 보면은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물론 금융위기였지만 그 핵심에는요 서브프라임이라는 비우량 주택에 무리한 대출을 해주면서 주택가가 급락해 하면서 전체 파생상품으로 해서 경기가 막 변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기 변동의 문제에 부동산 문제가 되게 아주 직결돼 있어요. 그 다음에 환경 문제. 그 스프로 현상에 대해서 지난주에 팀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지가에 대해서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기 때문에 난개발이 벌어집니다. 제가 필리핀 마닐라에 2006년에 5년에 간 적이 있었는데 마닐라 시티 핵심부인데
뭐 여기 중심 부니까 토지의 지가가 엄청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가를 지불하고서 최대 이익을 내야 되는데 토지 보유세가 높지 않으니까 어떤 데는 허름하게 그냥 빈 건물이 막 있는 거야. 그럼 뭐겠어요? 거기서 보유세를 높이면 거기서 최대한 부를 영업이익을 높이는 사람이 하게 되면 당연히 건물을 짓고 엄청 영업이익을 할 텐데 그런 부담이 없으니까 건물을 놀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토지 가치가 올라가니까 굳이 애써서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정말 개발해야 될 사람은 그 인센티브에 의해서 개발할 사람이 영업이익이 많이 나고 그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사람이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버티고 서 있으니까 정말 중요한 걸 져야 되는데 막 여기저기다 막 지게 되죠. 그 스프롤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환경 문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아까 토지를 광의로 해석하면요. 석유도 뭐예요? 토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이 가미되지 않은 인류에게 주신 모든 자산을 토지라 보기 때문에 그 토지를 공히 사용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으면은 그 토지를 함부로 누가 독점하거나 이익을 향유하기 때문에 무리한 개발을 하게 되고 무리한 독점이 되고 환경 문제가 또 발생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토지 사유제 없이는 자본주의가 성립할 수 없을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너무 인연 공격이 심하게 받습니다. 토지 가치는 공적이고 이건 하나님이 천부적으로 주신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 얘기를 막 해도 그리고 하나님이 레위기 보면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들은 이 땅에 거류하는 거류민이고 토지는 나만 소유할 수 있고 너희는 쉽게 말해서 너희는 다 임대인들이다. 아니구나. 임차인인 건가요? 예. 임차인들이다. 너희는 다 내가 주인이고 너희는 다 거류민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토지 공개념을 막 말하면 공짜가 들어가잖아요. 토지는 공적으로 이렇게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빨갱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그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기도 하니까. 그걸 사회주의 아니냐 뭐 이렇게 봐요. 물론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이 사회주의만 있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고 상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데 그렇게 인식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자본주의의 핵심을 시장에 대해서 분명히 보장해주고 사유재산제를 보장해주죠. 그런데 우리는 토지의 차별성에 입각해서 사유재산제가 분명히 제한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소유권을 가지고 보면 자본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토지 소유권을 법률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법률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세 가지 권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용권, 처분권, 수익권이에요. 그러니까 사용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죠. 그 다음에 처분권은 토지를 팔 수 있는 권리죠. 수익권은 그 토지의 지대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러면 토지의 공적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토지 공개념을 지킬 수 있냐? 그 레위기에 나온 희년처럼 토지를 국가가 다 소유한 다음에 n분의 1로 나눠야 되냐? 그렇지가 않고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 토지가치세제는 이제 헬리주지가 말한 건데 사용권과 처분권은 민간에 맡기는 거예요. 민간한테 소유권을 좀 세분해서 분석하면 사용권과 처분권은 인간에게 맡기고 수익권만 공이 국가가 소유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토지 가치의 보유 사용의 대가를 내서 그걸 세금으로 걷어서 수익권은 모두가 가져가고 그 토지는 자유롭게 인센티브가 높은 사람이 쓰게 하는 거죠. 이게 토지가치세제고 토지공공임대제는 사용권만 민간에게 주는 겁니다. 처분권은 역시 국가가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한테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 이후에 보면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죠. 토지가치세제의 패키지형 조세개혁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북한 같은 경우는 이미 국가가 소유하고 있죠. 대신 민간한테 사용권을 넘기는 게 바로 토지공공임대제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토지 공적 가치를 오늘날에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준비가 돼 있고 많은 연구들이 또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토지 공적인 가치를 환수하는 아주 러프하게 이렇게 둘로 나눈 거고요. 각 나라에 입각해서 다양한 수준의 토지 공적 가치 환수 수준이 있어요. 싱가포르, 홍콩, 대만, 핀란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책에도 나와 있지만
오늘날의 홍콩 주택 문제는 되게 심각하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는 제가 팔로우 못했지만 97년에 토지가 반환되죠. 영국이 가지고 있다가 중국 정부에 반환이 돼 97년에. 97년에 반환되기 직전까지는 70년대 뭐 토지는 의도치 않게 공적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 사겠어요? 30년 후, 20년 후, 5년 후에 중국 정부한테 가게 되는 거를 영구 소유하지 못하는데 누가 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토지 공적 가치 개념이 홍콩에 적용됐지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게 너무 이상적이지 않냐. 그래서 뭐 지난주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생각해보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협동조합 얘기도 하게 되고, 뭐 제가 너무 나간 얘기까지 했죠. 감가화폐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정리가 안 됐는데 그건 아직 연구가 좀 되지 않아서. 아무튼 그런데요, 그 인간 사유제가 있었죠. 인간 사유제가 있었는데 폐지가 됐습니다.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윌퍼포스라든지 링컨이라든지 뭐 여러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지만, 토지 사유제가 그러면 폐기되기 어렵냐? 너무 이상적인 얘기만 아니다. 인간 사유제도 폐지했는데 이것이 정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정말 도덕적이고 맞다면 이것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이제 저자가 하시는 거죠. 호기스럽게.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정리한 건 일부 내용 이게 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활발하게 질문과 토론을 이어가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질문을 뽑은 거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지대는 얼마일까? 지난주에 선생님이 그 질문을 하셔가지고 귀속지대 개념이 나왔죠. 예를 들면 1가구 1주택인데 강남 서초구에 사셔. 근데 이 사람이 종부세 때 너무 나는 뭐 지대를 받지 않고 있는데 누구한테 주지 않을 뿐이지 그 지대의 가치를 자기가 귀속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의 지대는 얼마나 될까요? 토지 불로소득이 커지면 나의 살림살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거대 담론처럼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삶에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세가는 얼마고 매매가는 얼마고, 여러분 젊은이들 가운데 이제 부모님이랑 살고 있으면 정말 감사한 거죠. 집 밖에서 살았을 때 주거비가 얼마인지. 토지의 경제학, 오늘 뭐 기독교 얘기 하나도 안 했잖아요. 조금 간간히 했는데 이 희연의 원리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이것도 지난번까지 토지와 경제적인 기독교 책이니까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개념적인 얘기고 거대 담론 얘기를 한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토지의 경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도 묵직한 주제지만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뽑아왔습니다. 이상입니다.